매주 토요일에는 마음 건강을 위주로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애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 주제는 다소 조금 무거울지도 모르고 혹은 여러분들 안에 잠자고 있었던 무언가를 좀 건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상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상실이라는 이야기는요, 내가 무언가 그동안 의미 있었던 무언가를 이제 나에게서, 나의 삶에서 이제 떨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상실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내가 살던 집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낼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재산이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가족이 부모님이 이혼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정이 해체가 되는 경험도 큰 상실 중에 하나겠죠.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다는 것도 큰 상실 중에 하나일 거고요. 혹은 내가 무언가 시험에서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재판에서 졌다든지 꼭 내가 뭔가 성취해야 될 거를 성취하지 못하게 됐을 때도 상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혹은 건강을 잃었을 때도 아주 큰 상실이죠. 내가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혹은 신체 중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나면은 사람들은 상당히 큰 상실감을 맛보게 됩니다. 가장 큰 상실감 중에 하나는 자기하고 가까웠던 사람이 갑자기 떠났을 때, 사별을 하게 됐을 때 아마 그럴 때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도 오랫동안 앓다가 그러고 떠나게 될 때는 그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본인 스스로도 어느 정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해가면서 그런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자살을 한다든지 사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질병 중에서도 급작스럽게 심장마비나 이렇게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될 때 그럴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충격들이 상당히 크다고 해요. 그 상실감도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병명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큰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 뒤에 그 사건으로 인해 그 사건하고 비슷한 어떤 경험을 떠올리는 뭔가 물건이나 장소에 가게 되면은 이유도 없이 불안해지거나 고통에 시달리는, 공포에 시달리게 되는 그런 질환인데요. 근데 최근에는 외상 후 애도증후군이라는 병명이 새로 생겼어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생겼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주 소중한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을 이렇게 심리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어떤 특징들을 발견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사고사로 인해서 소중한 가족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이나 우울감이 꽤 오랫동안 이제 지속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외상 후 애도증후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일단은 정상적인 애도의 과정들은 몇 단계를 거쳐요. 전문가들마다 4단계 혹은 5단계 혹은 6단계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4단계 애도 과정을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제일 처음 이제 그런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되면, 가까운 사람이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면은 충격과 무감각의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아니, 이건 사실이 아닐 거야. 그 사람은 아직도 살아있을지도 몰라. 지금 자기가 처한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부정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 충격을 온전히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있는 현실을 부정을 하는데요. 이것도 자기를 방어하는 아주 중요한 기제 중에 하나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 충격들을 내가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서서히 이렇게 풀리면 좋은데,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지금 당장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시기 때는 자기의 어떤 동물적인 감각마저도 차단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음식 맛을 못 느낀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몸에 감각이 좀 떨어진다든지 잠을 못 잔다든지 입맛이 뚝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을 같이 동반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움의 시기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보통 몇 주에서 혹은 수개월 정도 지속이 되는데요. 멍하니 그 사람의 유품만 가지고 멍하니 있는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사진을 계속 들여다본다든지 그런 시기들을 이제 거치게 되죠. 이 시기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라 그래요. 하나는 너무나 힘이 빠져서 너무나 그리워서 그리고 이렇게 쭉 가라앉고 아무도 만나기 싫고 이런 시기들을 거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화가 나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하늘은 하느님이 있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분노로 표현이 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좀 양성적으로 드러나면서 하는 경우들은 그래도 조금은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음성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앓는 분들, 누구한테도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조금은 더 주변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해요.
그 뒤에는 이제 3단계로 와해와 절망의 시기를 거친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몇 주에서 몇 개월 정도 지속이 되게 되고요. 이제는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이제 자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하지만은 그 더 이상 그 소중한 의미 있는 그 사람과의 만남을 할 수 없다는 절망감 때문에 아주 깊은 나락으로 빠지거나 우울감에 빠지거나 자기가 평소에 하던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이런 시기들을 겪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상실을 경험한 사람이요 막 이렇게 짜증을 낸다든지 누구한테 탓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요 어떤 면에서는 좀 반가울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조금 정신이 돌아오는구나. 이 사람이 이제 아무 생각도 못하는 상태를 벗어나서 이제는 좀 생각도 하고 이성이 돌아오기 시작을 했구나 라고 받아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시기를 다 충분히 거치고 나면은요 마지막 단계로 재조직과 회복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 기간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혹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그런 상실을 막 경험을 했다는 거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롭게 출발을 하고 다시 그거를 일상으로 회복을 하는 복귀하는 시기고요. 이때 어떤 사람들은요 조금 더 의미 있게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죽은 돌아가신 그분의 목까지 좀 더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뭔가 세상을 위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각성을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시기들을 이렇게 서서히 경험을 하면서 애도의 과정들이 끝이 나게 되는데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경험하는 것도 다 다르고요. 속도도 제각기 다 달라요. 그래서 너무 오래 간다고 해서 너 아직도 그래? 왜 그러니? 이제는 좀 그만할 때가 된 거 아니야? 절대로 그런 얘기들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도 과정 중에서 조금은 병적인 애도 과정으로 보는 게 있는데요. 너무 짧은 과정을 거치는 것도 우리가 좀 걱정스럽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시기들을 충분히 경험을 하고 나서 회복을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냥 훅 건너뛰듯이 어느 순간 너무나 멀쩡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충분한 애도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혹은 무언가를 감추거나 무의식 속으로 숨겨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가서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돌봐줘야 된다고 합니다. 혹은 이런 과정들이 어느 과정에서 멈춰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 분을 보게 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애도 과정이 정상적인 애도가 한 6개월 정도 혹은 1년 정도까지 이제 보게 되는데 그 기간을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애도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요 그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죽었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why입니다. 왜 죽었을까?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질문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하면 할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괴로움에 빠질 뿐이에요. 또 하나는 누구의 잘못인가? 내가 그때 좀만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고 누군가를 원망을 한다든지 혹은 자기 자신을 질책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가족 안에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사고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가족끼리 서로 탓을 하면서 가정 자체가 이렇게 와해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긴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위험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로 만약에 라는 질문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그 사람이 그때 그랬 경우에 그런 행동을 했더라면 그런 말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이미 상황은 벌어졌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질문은요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괴로움만 계속해서 쌓여갈 뿐이고 100% 괴로움에 빠지는, 불행에 빠지는 질문들이라고 해요. 하지만 그런 질문들이 계속 떠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바라보고 그대로 흘려버리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집중을 해야 될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what입니다. 무엇을 할까? 이렇게 일이 벌어졌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나갈지 이런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how입니다. 어떻게 해나갈 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하고 잘 상의하고 남은 가족들끼리 그러면서 그 과정들을 슬기롭게 극복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도움이 되는 말들을 해드리자면요. 그 상실감이라는 게 매우 슬플 거예요. 근데 슬픔을 내가 너무 슬퍼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걱정할까봐, 혹은 내가 이렇게 슬퍼하면 누군가를 너무 힘들게 할까봐 억지로 참을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충분히 슬퍼하세요. 그리고 충분히 그 감정을요, 숨기지 말고 표현하세요. 감정이라는 거는요, 하나의 에너지하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해버리면은 점점점 희석되고요, 옅어져요. 근데 이거를 사용을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은요, 그 에너지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경험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슬퍼하시고요, 계속해서 슬퍼하면서 그 느낌이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그때 일을 어떤 분들은 말하는 게 너무나 힘들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던, 내 가까운 사람이 죽게 된 그 경험을 누군가한테 말을 한다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꺼낸다는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꽁꽁 숨겨두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너무나 말하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숨기기보다는요, 충분히 표현하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땠었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가정 안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면 좋지만요, 그러기가 어렵다면은 자주 모임이라든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의 모임에 가서라도, 혹은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그런 표현들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상실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든지 일상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일상의 루틴들은 그래도 잘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시간, 하루에 3번씩 꼭 잘 챙겨서 드시고요. 그리고 즐거운 활동들을 찾아서 해보시고요.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운동을 하든 산책을 하든 집안 청소를 하든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여가면서 그렇게 일상들을 잘 유지를 했을 때 다시 원상복귀가 훨씬 더 쉬워져요. 근데 이 일상들이 무너지고 계속해서 누워서 지낸다든지, 밥을 못 먹는다든지, 안 먹고 식사를 거른다든지, 아니면 아무 야외 활동을 안 하고 누구도 만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일상이 무너져 버리면은요, 이 시기를 극복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그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났다고 해도 그 사람이 우리와 영영 이별을 한 건 아니에요. 우리 한의학에서는요, 사람의 차원이 크게 3가지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몸의 차원이에요. 육체.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감정적인 차원이에요. 3번째로는 기억, 의식의 차원입니다. 하나를 더하자면 영적인 차원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은 이제 육체는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루만질 수도 없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도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은 그 사람을 떠올릴 때 감정들은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평생 동안 남아있을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했던 기억들도 평생 동안 내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육신은 떠났을지 몰라도요, 영적으로는 우리 평생 동안 그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애써 잊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 사람과의 기억을 더 자주 떠올리시기 바라고요. 그 사람을 정기적으로 추모할 수 있는 그런 의식들을 가정 안에서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함께 그 사람을 위해 어떤 추모의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기적으로 그 사람의 사진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 사람을 떠올리는, 그래서 그 사람과의 좋은 기억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간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이상 비슷한 경험들을 할 수는 없다 그래도 그 사람과 충분히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했던 그 경험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에 큰 선물을 주고 간 거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내가 상실의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내 주변에서 그런 상실로 인해서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분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지, 무슨 말을 건네야 될지 몰라서 같이 힘들었던 경험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2가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첫 번째 키워드는 정서적인 지지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요,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는요,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게 그 사람한테는 가장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식사를 잘 챙겨 먹고 있는지, 또 일상을 잘 유지해가고 있는지 한 번씩 들여다봐 주시고요.
그리고 응원해 주세요. 두 번째 키워드는 자기 개발의 기회를 늘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그 얘기를 꺼내는 게 너무나 힘들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꺼낼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 주시고 한 번씩 간간히 물어봐 주세요. 그 사람 과연 어땠어? 그리고 너무 재촉하지도 마세요. 충분히 기다리면서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을 했을 때 너무나 반가운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공감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로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픔에 대해서 충고하지 마세요. 다 그런 거야. 너만 겪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라든지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져. 아무 생각하지 마. 이런다든지 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그런 거를 겪었대. 그렇게 잘 극복했다더라. 라든지 이런 식의 얘기들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상실의 크기를 비교하지 마세요. 야, 너보다 더한 사람도 있어. 그 사람도 잘 지내는데 너 왜 그러니? 이런 식의 조언은요, 아무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슬픔의 강도에 관해서도 묻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많이 슬퍼? 아직도 많이 힘들어? 네 번째로는요, 강인함을 칭찬하지도 마세요. 야, 그래도 너 꿋꿋하게 잘 견디는구나. 그 사람은요, 견디는 척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말을 들으면요, 오히려 자기 속에 있는 아픔을 표현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사별을 경험을 하고 나서 그 사람과 함께했던 나의 삶이 같이 멈춰버린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같이 걸어왔던 그 길이 나 혼자만 남겨진 것처럼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슬프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요, 우리는 결국에는 다 이별을 하게 되어 있고요. 언젠가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런 작별을 보여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거예요. 내 인생은, 그 사람의 삶은 이제 멈췄지만은 살아남은 가족들과 함께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잘 계획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그 삶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제가 오늘 하는 이 강의가 작은 위로와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